저는 서로 부부의 연을 맺고 몇십 년 이상을 살부대끼며 사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면서 존경스럽기도 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비참하면서도 처참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는 이제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 싶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저의 사연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해남에서 태어나 소농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도와드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추 농사도 아주 크게 하고 있었어요. 해남 배추 맛있는 건 유명하잖아요. 저희 역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일을 배워오신 베테랑이셨기 때문에 농사에 일가견이 있으셨고 저 역시도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같이 농사를 지어오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농사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수시로 밭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 시기도 놓치게 되고 결혼 정년기도 지나게 되면서 저의 결혼에 대한 계획은 어느덧 뒷전이 되어버리고 일에 매달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지인분이 옆 동네 강진에 참 똑똑한 여자가 있다면서 가볍게 만나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난 첫 만남부터 이게 과연 생전 처음 만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쿵짝이 잘 맞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활짝 웃어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노총각이었던 저는 깊게 빠져들게 되었고 그렇게 7개월 정도 짧게 연애를 하고 42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서 함께 눈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삼시세끼 날 위해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딱 하나 걱정스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껏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시집을 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한 번 더 그녀의 속마음을 듣고 결혼 전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금까지 네가 나랑 만나봐서 알겠지만 농사일이 정말 바빠. 그리고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너도 같이 농사를 해야 할 거고 이래저래 힘든 것들 많이 있을 거야.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어? 오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나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잖아. 나도 오빠 농사일 한창 바쁠 때는 도와주러 가면서 조금이나마 경험해봐서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나 오빠 일에 도움되는 사람이 돼볼게.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내는 결혼하기 전 제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고 결혼 생활을 기대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고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아내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농사일이 더 힘든지 한 번씩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아휴, 다리 아파 죽겠어. 오늘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랴. 어머님 따라서 새참 만들랴. 식사 준비하랴. 진짜 너무 힘들어. 오빠는 그동안 이 일을 다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일상이라서 그냥 하는데 많이 힘들었어? 나 정말 너무 우울해. 농사하느라 어디 외출도 못하고 요즘 날씨 좋아서 바람도 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유가 너무 없잖아. 알았어. 내일은 우리 시간 좀 내보자. 내가 바람도 쐬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간만에 읍내에 나가서 시장에서 쇼핑도 좀 하자. 미안해. 시골에서 고생만 시켜서. 전에 없던 투정을 자주 부리기 시작한 아내에게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녀의 투정을 받아주기 시작했고 연애를 할 때도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광주까지 가서 한 번씩 명품 가방까지 사주며 돈 많이 벌어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해주겠다며 달래곤 했어요. 그럼 아내는 다시 기분을 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는 했죠. 하지만 몇 번을 그렇게 달래가며 일을 하던 중에 이제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일을 나오지 않거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 나 진짜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 당신이 고생 좀 해줘. 여보, 허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으니까 몇 달간 당신이 좀 고생해. 여보, 나 할머니가 급히 찾으시네. 할머니 집에서 며칠 쉬다가 올게.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핑계 아닌 핑계만 대기 시작했어요. 점점 부모님 입에서도 아내가 왜 안 보이냐고 물어보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0월, 11월이면 한창 배추를 수확해야 하는 시기인데 일손이 부족한데도 아프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아 그때부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건 말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시기에 아내에게 화를 좀 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나올 때도 되지 않았어? 어머니 아버지도 밖에 나오셔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젊은 당신이라도 좀 나와서 일을 거들어드려야 할 거 아니야. 아님 하다못해 어머니 새참이나 식사 준비하시는 거라도 좀 돕던가. 아니,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정말 힘든데 어떡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농사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까지 힘든 줄 알았으면 나 이 집에 시집 안 왔을 텐데.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고. 당신도 그래. 내가 힘들면 제대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맨날 가방에 옷이나 사주면서 입 막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 사달이 난 게 아니야. 아내는 모든 탓을 제게 돌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비싼 명품들까지 사다 바쳐가면서 아내를 위한 것이 다시 화살이 되어 제 탓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저도 화가 나 아내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잖아. 결혼 전에 뭐라고 했어? 농사일 잘 돕겠다며.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 아, 몰라. 나 못해. 안 해. 그날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 저희는 냉전을 일주일도 넘게 가졌습니다. 둘 다 화가 단단히 나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면서 밥도 먹지 않고 안방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짠하고 아프더라고요.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지금껏 살아왔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이해하고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화해도 시도를 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내가 잘못했어. 당신 처음 해보는 일 적응해 나가는 게 힘든 거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여보. 나 근데 진짜 힘들어서 그랬어. 처음 해보는 일들이 너무 정신없게 돌아가니까 나도 다시 잘해볼게. 아내도 한번 화해를 하고 나서는 다시 농사일에 집중해서 다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 번씩 투정 부리는 일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어온 저도 힘들어서 집에서 녹초가 되는 날이 수두룩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수확기 이후부터 아내가 또다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같은 반복되는 아내의 투정과 나태함에 저는 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열받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동네 친구 한 명과 밤늦게 가진 술자리 도중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와이프는 뭐하고 지내는 거야? 한창 바쁠 때 아니야? 근데 농사일을 많이 힘들어 하네. 그래? 아니 내가 뭘 좀 봐서 말이야. 얼마 전에 자네 와이프랑 김상태가 같이 있는 걸 봤어. 뭐야? 어디서? 와이프랑 간만에 외식하려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갈비집 알지? 거기 갔는데 둘이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 지인에게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김상태와 혹시 같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제가 왜 김상태라는 이름에 놀랐냐 하면 김상태는 우리 동네에서 알아주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지나가는 여자 그냥 놓치지 않는다고 할 만큼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기로 소문난 놈이었어요. 근데 그런 녀석과 저희 아내가 함께 있었다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는 11월이면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인부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진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상태라고 고등학교 2년 후배도 같이 일을 도와주곤 했었는데 그 후배도 농사를 짓지만 우리가 수확하는 시기에는 본인이 좀 한가할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었죠. 그때 친분을 쌓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밖에서까지 만날 만한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되었었어요. 당신 혹시 얼마 전에 상태랑 같이 있었어? 누구? 상태 씨? 아니, 내가 상태 씨랑 같이 있을 일이 뭐가 있다고. 확실해? 아까 이씨 만나고 왔는데 얼마 전에 당신이랑 김상태 그놈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하던데? 아니야 여보. 내가 상태 씨랑 왜 만나. 같이 안 있었어.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네. 절대 아니야. 완강하게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그녀를 보고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본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믿음이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씨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이 씨, 정말 상태랑 우리 와이프 같이 있는 거 본 거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니래? 아니라고 하는데 자네가 봤다면서. 아니래? 그럼 아닌가 보지. 괜히 또 나 때문에 부부싸움한 거 아니야? 뭐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아니야. 못 본 것 같아. 미안해. 이 씨는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괜히 본인에게 불똥이 튈까봐 얼버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속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걷어지지 않아 아내의 동태를 살폈고 저는 이 둘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저의 의심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둘의 긴 꼬리를 아주 제대로 밟게 되었거든요.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저는 녹초가 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고 힘들 법도 한데 집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은 모두가 힘들게 일한 날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밖에서 사 먹거나 시켜서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어차피 장을 봐야 한다면서 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가. 당신 혼자 장 보는 거 힘들 텐데 가서 짐이라도 들어줘야지. 아니야, 됐어. 당신은 집에 있어. 장 보는 김에 이것저것 나도 더 둘러볼 거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집에 먼저 가. 장 보는 거 기다리기 힘들면 배달이라도 시켜 먹던가. 평소에는 장 보러 따라간다고 하면 짐 들어줘서 좋다며 흔쾌히 받아주던 아내가 어쩐 일에선지 그날은 괜찮다고 굳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이건 뭔가 있다 싶어서 집에 가는 척하며 아내를 뒤따라갔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어딘가로 걸어가더니 한적한 뒷산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만났죠. 저는 그 누군가의 정체를 알기까지 몇 초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내가 조금 늦었지. 그놈의 남편놈 떼어넣느라 조금 늦었어. 그래? 들키지 않게 조심해. 보기보다 꼼꼼한 놈이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 할 수 있을 법한 대화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충격에 휩싸여 순간적으로 사고 회로가 멈추는 듯 했습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배신감과 함께 김상태에게 느껴지는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크나큰 배신감으로 그녀와의 이혼을 그 순간 결심했고 모든 이혼의 책임을 그녀에게 지고자 우선은 바람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뒤에서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그 공원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에도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들 주변을 배회하며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내고자 했어요. 그리고는 두 인간들에게 제대로 된 골탕을 먹여줄 수 있을 만한 대여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외출을 할 때마다 뒤따라가면 꼭 그 끝에는 그놈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 둘은 한적한 곳을 찾아다녔고 밤늦게는 동네 끝자락에 있는 김상태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저는 아내가 상태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증거로 잡아내기 위해 모조리 다 사진으로 남겼고 혹시라도 또 그놈의 집에서 무언가 일어날까 싶어 수시로 아내와 그놈의 눈을 피해 상태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어느 날 저의 아내가 아닌 다른 젊은 여자가 그놈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고 저도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대문 앞에 서성이는 그 여자를 상태놈은 오자마자 안아주고 뽀뽀까지 하며 집으로 들이더군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아주 통쾌하게 활용을 해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둘을 한 방에 다 보내버릴 요량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좋은 카드를 써버리는 게 아니라 둘 모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활용했어요. 우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딱 좋은 타이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만에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사랑에 눈이 멀어도 제대로 눈이 멀어 있었고 미련을 떨어도 심하게 떨어 제 무덤을 스스로 팔더라고요. 아내는 생각보다 더 상태놈에게 빠져있는 듯 했습니다. 점점 더 외출이 잦아졌고 저는 그 모든 외출이 그놈을 만나고 온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집에서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얘기? 무슨 얘기? 우리 이혼해. 뭐? 이혼? 그래, 이혼. 나 더 이상은 당신하고 못 살아. 농사 짓는 거 못 해먹겠어.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저는 황당했지만 우선은 그녀의 말에 반응을 해주는 척 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해. 농사 짓느라 얼굴 타는 것도 싫고 맨날 몸빼바지나 입고서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끔찍해.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저는 결혼하기 전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그녀를 보면서 저도 그녀와 어차피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너 같은 애랑은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너처럼 개념 없고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데다가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랑은 더 못 살겠어. 좋아. 이혼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가 이혼하자는 소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혼을 활용해 그녀를 제대로 골탕 먹이기로 했어요. 이혼이 조정되는 사이에 일단은 집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각방을 쓰며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또 외출을 했고 저는 그 길로 김상태를 만나러 가는 길일까 싶어 따라갔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읍내 커피숍에서 그놈을 만나고 있더군요. 전 그걸 보고 곧바로 저도 그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자 둘은 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 여보. 뭐야? 지금 나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미쳤어? 왜? 네가 여기 커피숍 전세 냈어? 난 여기 오면 안 되나? 그리고 이놈은 뭐야? 이놈 때문에 요즘 미친 거 맞나 보네. 이혼까지 하자고 하면서 말이야.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고 여기 온 목적이 뭔데? 어차피 우리 이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현장 목격했으면 그냥 깨끗이 이혼해. 간통죄 폐지된 거 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남편이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 가능하고 다른 남자 만나도 아무 이상 없어. 무슨 말인 줄 알았으면 어서 나가. 나 당신 만나러 여기 만나러 온 거 아니니까. 엄청 웃긴다. 누가 당신한테 이혼은 안 된다고 말하러 온 것 같아?
아주 꼴값을 떤다. 어디 주제도 모르고 돈도 집도 없는 년이 깝치고 있어. 그리고 저놈을 사랑한 것 같은데 네가 사랑하는 저놈 실체를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저는 그동안 모아뒀던 상태놈하고 다른 여자의 애정행각과 상태집에 들어가는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깜짝 놀래서 뒤로 자빠지려고 하며 흥분을 하더군요. 뭐야? 오빠 이거 뭐야? 이 여자 누구냐고? 누군데 오빠 집에 들여보내고 껴안고 난리인 거야? 아, 그게... 오빠 나 몰래 지금 딴 여자 만나고 다니고 있었던 거야? 미쳤어? 나 이혼하면 같이 살자며. 근데 다른 년 만나고 있었다고? 아, 나... 그래, 어쩔래? 만났어. 그리고 내가 이혼하라고 했어? 네가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며. 아, 몰라. 이미 이렇게 된 거 나는 몰라. 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양다리 걸렸다 이거잖아,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들고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상태 그놈에게 커피를 부어버리더군요. 그러면서 다 큰 여자가 어린아이처럼 우는데 참 과간이었습니다. 상태놈은 갑자기 날라온 커피에 옷이 다 젖어버렸고 열이 받은 건지 전 아내의 귀싸대기를 날리며 나가버렸습니다. 야, 이년아, 어디서 감히 커피를 붓고 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전 그 모습을 보고 배가 터질 듯 웃어버렸습니다. 야, 이제 현실이 느껴져? 이게 가정을 버리고 다른 놈을 선택한 너의 비극이야? 이제 어쩔래? 저놈한테도 버림받고 나한테도 버림받게 생겼으니 넌 정말 더러운 여자야. 나도 이만 꺼져줄게. 실컷 울어라, 나쁜 년아. 이러고 저도 나와버렸죠. 그리고 저는 동네 지인들과 기분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아파 술을 거하게 한잔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쥐새끼 마냥 꼬리를 내리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있잖아. 나도 속은 거야. 그래도 변명은 안 할게. 나 이제부터라도 당신만 보고 잘 살아보도록 할게. 아까 커피숍에서부터 지금 당신을 기다리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 역시나 내가 정말 나쁜 년이더라고. 앞으로 당신이 하라고 하는 거 농사일도 빼먹지 않고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도 알다시피 나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란 거 알잖아. 당신까지 떠나버리면 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됐어. 변명 따위 할 생각이라면 집어치워. 난 이미 마음 먹었고 당신이 지금 말했듯이 당신이 외롭게 자라서 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었어. 근데 그걸 배신한 사람은 당신이야. 그러니 여기서 끝내. 이게 최선이야. 그리고 당신하고 상태는 내게 했던 잘못은 치러야 될 거야. 당장 내일 짐 빼고 나가줘. 나가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 성격 알지? 끌려나가고 싶지 않으면 좋게 알아서 제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여보. 그렇게 아내는 새벽에 옷까지만 챙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님 쫓겨난 거겠죠. 그녀는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도 받아주지 않고는 제 할 말만 쏟아내고 그 뒤로 아예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나 이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이제 조만간 이혼 처리 될 거고 나는 이미 변호사 통해서 다 손 써놨으니까 너는 나한테 위자료나 빽빽하게 줘야 할 거야. 결국 전 상태 그놈하고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겠지만 저도 마음먹은 게 있으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거든요. 언제까지 배째라고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래가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참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어떤 인연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제가 봐도 불쌍하네요.
하지만 제대로 안갚음을 해주게 된 것 같아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업보가 다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제발 내 옆에 있는 내 사람 배신 때리지 말고 사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앞으로 부모님 잘 모시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굳이 여자를 찾지 않을 거예요. 비록 해남이라는 곳이 도시와는 달리 땅끝 시골이지만 언젠가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 믿고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은 그게 제 작은 소망이기도 하고요.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